피그마를 대세 아직은 그래도 피그마가 제일 익숙하니까 피그마를 좀 오늘은 좀 연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겠죠. 네, 이 쉬운 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각자 회원가입 하시면은 아직 뭐 회사 계정이라고 해야 될까? 계정이 없으니까 아직은 여기 에듀 계정으로 접근하지 못하실 거예요. 요거는 일기 같이 했던 과정들인데 네, 그러실 거라서 각자 갖고 계신 뭐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오늘은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여기 드래프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디자인 누르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처음부터 요거는 요 페이지 전체에 있는 컬러입니다. 아쉬운 점은 얘는 좀 이게 여기 컬러 팔레트에서 저 스타일이라든지 로컬 베리어블에서 설정되어 있는 컬러들을 설정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고요. 처음에는 뭐 F5, F5, F5 요색 쓰는데 쓰다 보면은 또 요색이 너무 밝아서 어떻게 바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이런 색 쓰는 경우는 잘 없죠. 그냥 이런 계열에서 어딘가 이렇게 잡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요. 사실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거는 베리어블, 그 다음에 스타일, 뭐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오늘 시간에는 좀 오늘 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왼쪽에는 페이지 리스트를 있죠. 근데 무료 버전은 3개까지만 생성할 수 있고요. 유료 버전으로 가야지 3개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여러 개 생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무료로 바뀌어도 계속 생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는 레이어가 있고요. 레이어는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의 순서들을 네, 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2번, 1번. 종종 이렇게 겹치면은 네, 얘가 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1번을 선택할 수 없죠. 그럴 때 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잠그는 기능도 있고 숨기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네, 가끔 가다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에 여기가 이름을 쓰는데 부분이고 누르면은 이렇게 뭐 버전 히스토리라든지 익스포트, 뭐 브랜치 생성하기, 브랜치 기능도 생겼네. 뭐 컬러 프로파일 바꾸는 거, 뭐 디플리케이, 뭐 리네임, 뭐 이런 기능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드래프트는 지금 드래프트 폴더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거의 여기랑 동일할 거예요. 네, 동일하죠. 심플리파이 벡터, 옵셋, 심플리파이 벡터, 옵셋. 그래서 앱으로 사용하시면은 이 기능들을 여기 있는 기능들을 위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앱이 아니라 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따로 여기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Move, Hand Tool, Scale 세 가지 있는데 거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은 아마 거의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어도비 익숙하신 분들은 핸드 툴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핸드 툴은 누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이고요. 굳이 저는 안 써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거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커서가 바뀌었죠. 맞나요? 잠깐만요. 커서 보이죠? 잠깐만요. 네, 바뀌죠? 네, 바뀌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스케일은 종종 씁니다. 스케일 언제 쓰냐면은 제가 작업한 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었어요. 지금 가정이에요. 내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할 때 이 화면에다가 우리 스크린샷을 넣고 싶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여기다 넣고 싶어. 근데 작업물이 어딨지? 요 화면에 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넣고 싶은데 너무 커. 이렇게 줄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익숙한 방법으로 줄이면은 안 줄여져요. 네. 더 쪼개볼까요? 이거요. 줄여요. 안 줄여져요. 줄여지긴 하는데 막 텍스트 크기는 안 줄여져요. 그렇죠. 텍스트 크기는 안 줄여주고 사이즈만 줄어들죠. 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데서는 알아서 줄여주는데 텍스트 크기도 맞춰 줄여주는데 근데 피그마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일 기능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요 스케일 기능 줄이면 이렇게 줄이면은 스케일 기능은 텍스트 크기까지 줄어집니다. 근데 종종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고요. 근데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식으로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 여기 우측에도 이렇게 없을 때랑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무브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어피어런스 있고 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스케일로 바꾸면은 이렇게 다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스케일만 남습니다. 나 지금 사이즈의 절반으로 하고 싶어. 0.5. 나 지금 사이즈의 60%로 하고 싶어. 0.6.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2배로 하고 싶어. 2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없이 그냥 여기서 1880에 갖고 2배로 만들면은 안 커져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기능은 쓸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아까 전에 여기 사이즈에 뭐 여기에 넣으려고 했던 거 여기에 만약 넣는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레스토라이즈 해갖고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기능이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그 방법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레스토라이즈 기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찾을 수가 없어. 네, 레스토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얘를 비트맵으로 바꾼 다음에 뭐 조절하는 거고요. 굳이 따지면은 뭐 JPEG으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얘를 JPEG으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익스포트 하고 다시 넣는 거. 이런 다음에 이렇게 줄이면은 사실 이게 더 완벽하게 비율에 맞춰서 줄여지기는 해요. 스케일보다. 대신에 얘는 깨지죠.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도 크다.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없어 텍스트를. 근데 뭐 스케일로 하면은 뭐 계속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스케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프레임, 섹션, 슬라이스. 네, 슬라이스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네, 5년 동안 하면서 쓴 적이 없어요. 네. 일단은 여기 프레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트보드입니다. 여기가 작업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섹션은 작업 공간들을 감싸는 하나의 섹션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화면들 작업할 때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이 화면을 만들 때 이 화면 하나하나는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온보딩 모달이야 라고 하면 묶어줄 때 섹션으로 묶어줍니다. 평소에 네, 물론 슬라이스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용도가 정확히 슬라이스 용도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테두리 치는 거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긴 하는데 굳이 얘랑 다른 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점 여기에 대한 사용도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화면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프레임이라는 곳에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감싸는 섹션을 넣는다. 프레임의 단축키는 F 또는 A도 돼요.
A도 되고요. 아마 A인 이유는 아트보드에서 왔기 때문이겠죠. F도 되고 A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은 커맨드하고 S, 아니네, Shift하고 S. 네, Shift하고 S고요. 그냥 S 하면은 그냥 섹션, 아니 슬라이스 되고. 네, 그렇습니다. 섹션도 컴포넌트화가 된다는 재밌는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섹션은 언제 또 쓰냐면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다른 애들은 없는데 얘도 있다. 다른 애들은 있긴 한데 요거를 누르면은 ready for dev로 바뀌어요. 요게 있으면 여기 왼쪽에 여기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 개발자 모드로 전환하면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요 ready for dev가 있는 페이지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7개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데브 모드를 켜면은 다른 애들 안 보이죠. 네, 숨겨져요. 네, ready for dev가 되어 있는 애들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아예 안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게 좀 현상이 있어갖고 보여지게 바뀌긴 했나요? 네, 계속 바뀝니다. 피그마는 웹이라서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있어요. 그리고 좀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보통 디자인 모드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개발자 모드도 있고요. 드로잉 모드도 있습니다. 드로잉 모드는 그림 그리는 용도인데 네, 솔직히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여튼 일러스트레이터랑 좀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않나 싶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디자인 모드입니다. 근데 디자인 모드의 가장 큰 단점은 코드를 확인할 수 없다. 코드를 확인하려면은 여기 데브 모드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이즈가 얼만큼 되는지 수치도 볼 수 있고요. 배경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컴포넌트를 볼까요?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컴포넌트의 프로퍼티가 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CSS 코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픽셀 기준, 이제 요즘 REM 기준으로도 보여주네요. REM이 무엇인지는 CSS를 소개할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일, 네, 레이아웃과 스타일 구분해서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 그 다음에 스케일 베리어블, 요 두 가지 다 우리가 다음에 다룰 여기 로컬 베리어블에 대한 속성들입니다. 네. 이건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튼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무슨 색인지, 셀렉한 컬러는 무슨 색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익스플로러 컴포넌트 비헤이비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 다룬 거니까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브 모드는 그렇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디자인 모드를 배워야 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쉽죠. 그냥 사각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라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에로우 그리는 거. 근데 에로우는 사실 라인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얘를 에로우로 바꾸면 에로우예요. 똑같아요. 네. 굳이 왜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똑같죠. 네, 에로우 그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립스, 네, 원 그리는 거.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정원이고요. 그냥 그리면은 타원이 되고. 네모도 똑같죠.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정사각형이고, 시프트 안 누르면은 그냥 직사각형이고. 네, 똑같습니다. 네. 준우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벡터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는 기능이 스케일 맞습니다. 그리고 네, 폴리곤은 다면체예요. 삼각형이 기본인데 가장 큰 문제, 여백이 생겨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가 지금 3으로 돼 있죠. 어피어런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숫자를 키우면서 개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프레임이랑 섹션은 여기에서 그립니다. 두 번째 거. 네, 지금 우리는 세 번째 거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스타. 이것도 다면체랑 거의 똑같은데 얘는 점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100개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100개 하면 어떻게 되지? 잘 안 보인다. 진한 색으로 할게요. 얘는 100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60개까지 되는구나. 30개로 하면 어떻게 되지? 네, 이렇게 됩니다. 너무 100개 많으니까 10개로 해봅시다. 네, 10개, 10개 그런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크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네, 보시면 여기도 몇백 개 남죠. 가장 큰 단점은 이 두 기능의 가장 큰 단점은 점의 개수가 적을 때 그 크기가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별 같은 거 만들 때는 보통 이걸로 만드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너무 기본적인 별의 형태는 요건데 이거 좀 너무 안 예쁘잖아요. 조금 뭐 이런 형태가 좀 더 예쁜 것 같은데 뭐 요거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좀 여기 레디우스를 좀 정하고 싶어요. 조금 둥근 형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둥글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보통 별 그릴 때 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너무 크다 사이즈가 보통 이제 아이콘 사이즈는 한 요만하게 작업하니까 여기다 놓고 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크다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백이 생기니까 좋아 이 형태 갈 거야? 그러면은 오브젝트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내지 아니면은 플래트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얘로 이제 컴포넌트를 쓰는 거죠. 얘를 근데 아이콘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겼네. 이미지랑 비디오를 삽입하는 것도 생겼네요. 이거는 지금까지 쓴 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쓸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냥 이미지 넣고 싶으실 때는 그냥 이미지 드래그해서 여기다 놔주시면 됩니다. 아마 얘는 그 용도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펜이랑 펜슬. 펜은 네 이런 거 패스파인더에서 뭐 패스 그리는 거 이게 일반 펜이고요. 네 펜슬은 이렇게 그리는 거 요건데 사실 둘 다 잘 안 써요. 피그마에서 가끔 여기서 아이콘 그릴 때 쓰긴 하는데 너무 일러스트랑 비교해서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이왕이면 아이콘 그릴 때는 그냥 일러스트에서 그리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제가 너무 빨리 하게다 놓쳤네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는 뭐냐? 여기 외곽선을 스트로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스트로크는 뭐냐? 여기 스트로크 여기 있죠. 보통 스트로크가 들어가는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빨간색 스트로크 넣으면은 빨간색 테두리가 생겼죠. 요 스트로크에 맞춘 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형태에다가 만약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그리면요. 네, 여기 안에는 없었던 선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보통 언제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 아이콘을 컴포넌트화 시킬 때 많이 써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요거 아직 아무나 안 그랬을까? 얘를 컴포넌트화를 언제 시켜야 될까? 확장은 아마 오프셋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가 일러스트에도 있는 똑같이 있는 기능이에요. 네, 요거를 여기다가 왜 얘를 아웃라인을 왜 그려야 될까? 일단 저는 24 곱하기 24 사이즈로 일단 만들었어요. 나는 얘를 24 곱하기 24 사이즈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 사용할 때 쓸 거야 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한 곳에서만 쓰이겠어. 얘를 갑자기 스케일로 바꾸자. 무슨 일이 생겨서 48 곱하기 48인 공간에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스트로크의 두께는 안 바뀌어요. 계속 1픽셀이에요. 이게 피그마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24일 때 48일 때는 2배이라서 얘는 2픽셀 2여야 되는데 뭐 이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컴포넌트화 시킨다라고 하면은 얘를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얘를 고치면 안 되거든요. 난 얘를 48 곱하기 48로 쓰고 싶은데 이거 잘못했다. 내가 스킬이 안 걸렸어.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얇아 보여. 훨씬 얇아 보여.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48 곱하기 48의 사이즈를 또 만든 다음에 아이콘마다 하나씩 48 곱하기 48을 다 만든 다음에 48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께를 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콘의 개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콘의 개수는 요만큼인데 요거 하나하나마다 24, 36, 48, 32, 40 이거 다 만들어야 되나? 네, 안 그래도 돼요. 아웃라인을 걸어주면은 하나로 통째로 인식되기 때문에 얘를 아웃라인을 걸면은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바꿔주면은 똑같은 비율로 같이 커지죠.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는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 스트로크가 필요할 때는 요거 얘 하나 자체를 그냥 컴포넌트화 시킨 다음에 사이즈 구분 없이 두께도 같이 비례적으로 키우고 싶을 때 씁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 다음에는 이제 두께를 못 바꿔요.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원본은 따로 보관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컴포넌트화 시키거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아웃라인 스트로크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고요.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텍스트랑 텍스트 온 패스 이런 것도 생겼네. 이거 이것도 일러스트에만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텍스트를 그리려고 쓰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피그마에서 요 기능까지 필요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기능도 만들어줬네요. 이 기능은 이때도 좋지만은 이렇게 뭐 그리고 있을 때 좋죠. 너무 오랜만에 본 기능이라 제가 프로덕트 1기에서 피그마 가르칠 때는 없었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요겁니다. 요 두 개. 코멘트. 네. 요거는 팀 작업이니까 못 쓰고 요것도 팀 작업인데 개인 작업을 찾아서 여기다가 해야겠다. 코멘트 언제 쓰냐? 디자인 너무 후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 쓸 때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를 누르면은 오른쪽에 코멘트 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 코멘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읽지 않은 거 보통 먼저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코멘트에는 여기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체크 표시를 하면은 이건 해결된 문제라고 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 누르면은 내 코멘트 날라갔어 어떡하지? 라고 하죠. 이때 여기서 show resolved comment 한 다음에 찾으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 눌러 다시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요 코멘트 첫 번째 코멘트는 스레드예요. 그다음 여기 안에다가 또 코멘트 여러 개 달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코멘트입니다. 근데 얘를 감싸고 있는 얘는 스레드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은 밑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이 지워집니다. 그다음 코멘트도 링크 걸 수 있어요. 링크 걸면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면 딱 여기 화면이 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여기 있는 요소를 딱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쉐어해갖고 누르면은 그럼 여기 전체로 와요. 이 화면 전체로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싶어하는 여기에 타겟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쉐어를 누르면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100% 다 되진 않아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코멘트 누른 다음에 코멘트에서 카피 링크 한 다음에 하면은 더 명확하게 포커스 됩니다. 근데 코멘트 하나 더 팁 드리면은 그냥 클릭하면은 그냥 여기 위에다가 찍는 거예요. 그럼 이 찍는 거는 이 프레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면은 프레임을 갖고 오면은 이렇게 따라오죠. 코멘트도. 그 다음에 코멘트를 공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프로젝트 생성에서 이메일을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코멘트는 이렇게 공간이 지정돼 있어요. 얘는 그래도 따라오나 안 따라오죠. 네. 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능. 어노테이션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 요소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덧붙이고 싶어. 뭔가 명세를 달고 싶어. 옛날에는 명세를 어떻게 달았냐면요. 어디 있을까? 옛날. 결국에는 늘 하는 거는 피그마에 옛날에 없었던 기능이 없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기능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네요. 네, 뭐 옛날에 조금 더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이때는 너무 느려. 뭐가 있을까? 네. 여기 이제 리스트 화면 만드는데, 여기는 리스트에는 100개까지만 보여줘야 되고 100개보다 많으면은 인피니티 스크롤로 100개 더 로드해서 해야 되고, 그냥 페이지네이션 하면 안 돼. 페이지네이션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써놓고서는 화살표 있고, 이게 페이지네이션이에요. 근데 난 페이지네이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사람들이 스크롤하면 스크롤할수록 계속 그 밑에서 이어지는 거 싶어. 뭐 그런 말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서는 붙이는 건데, 옛날에 텍스트로 그냥 달리 써줬어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작업 쓰려고 하면은 내가 옆에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그럼 얘를 다 밀어야 돼. 이렇게 다 밀고 난 다음에 다 텍스트 다 쓰고, 막, 막 텍스트 막 쓰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해야 돼.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나온 게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 하면은 그것만큼 직접 옆에다 쓰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 상당 부분 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노테이션 달고서는 이렇게 입력하면은 되고요. 여기 말고 제공관에서 해드릴게요. 여기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냥 플레인 텍스트예요. 뭐 숫자, 문자, 뭐 한글, 영문, 대문자, 대소문자, 숫자, 뭐 특수문자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 공란일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론트에서 확인해야 될 거니까 프론트라고 체크해 놓을게요. 뭐 여러 가지 뭐 더 걸어줄 수도 있고요. 뭐 얼라인먼트라든지 레프트죠. 뭐 하이시라든지 뭐 위스라든지 이런 것도 더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이런 메모를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게 어노테이션입니다. 매저는 잠시만요. 매저 써봤는데 뭐지? 매저는 좀 연습해봐야겠다. 썼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간격을 보여주는 거. 요것도 없었는데 생겼네. 왜냐면은 꺼지나? 안 꺼지는데. 매저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냐면은 요것도 또 요대로 돌아가는데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모달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표시해 줬었는데 이게 메저로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AI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이슈들은 그냥 우리가 발견한 다음에 직접 수정해 주는 게 사실 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네, 메저는 제가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외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에디팅 뭐 이런 것들은 AI 기능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편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AI 기능들은 사실은 피그마도 AI 자체 LLM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갖고 그래서 뭐 피그마도 또 이제 외부 이제 AI 모델을 쓰는 거라서 뭐 딱히 뭐 대단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요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너무 쉽죠? 네, 그럼 우리 여기도 했었고 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했고 여기 파일은 뭐 일반적으로 파일은 뭐 저장하고 뭐 오픈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크게 볼 거 없고요. 저거 하나 있다. 종종 이렇게 여러 프레임들을 하나의 파일로 익스포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해야 되냐면은 저거 할 때, PDF로 익스포트 할 때. 가령 예로는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디자인 강의. 그냥 늘 저는 피그마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피그마로 했고요. 그러면 이 페이지 한 장 한 장 익스포트 할 때는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기서 PDF 설정해서 익스포트 하면 돼요. 근데 요만큼을 통째로 여기 통째로 익스포트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익스포트 한다 합쳐야 되나? 너무 번거롭죠. 그럴 때 여기 파일에서 export frames to PDF 하면은 하나로 통째로 해갖고 익스포트 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익스포트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그냥 익스포트는 요 익스포트랑 똑같거든요. 요거 이렇게 익스포트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로 익스포트 할 때는 여기에서 export frame to PDF 하면 되고요. 에딧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아니면 언두리드 뭐 뭐랄까 실행 취소를 취소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찾는 거 검색하면은 검색에서 요즘은 뭐 레이어 검색도 되고 뭐 텍스트가 들어간 텍스트도 검색이 되고 검색도 많이 좋아졌고요. 리플레이스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여기서 뷰는 이제 여기에서 뭐를 보여줄지 끌지 요거 나눈 건데 요거는 여기 말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 줌하는 데서도 기능도 거의 똑같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어노테이션이랑 이게 너무 많아서 보기 싫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준우님 제가 코멘트 질문 방금 봤는데 코멘트는 주로 이제 생각을 전달할 때 주로 쓰고요. 어노테이션은 그 코멘트로 전달하기 힘든 것들 좀 분류해 갖고서는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명세서 작성할 때 그때 주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코멘트만 있었는데 코멘트만으로 모든 생각을 그러니까 명세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는 어노테이션이 생겨서 어노테이션에는 또 뭔가 카테고라이징 하는 기능까지 생긴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된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매저로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면은 지워질 수가 있네요. 네.
우리가 오브젝트, 그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convert to frame 뭐 이런 거는 바꾸는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슬롯은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브젝트 기능들이 생각보다 좀 접근하기 힘들어서 오브젝트 쪽 때문에 여기를 누르셔야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브젝트 때문에 좀 눌러보고요. 나머지 뭐 이런 애들은 뭐 사실 거의 눌러볼 일이 없어요. 텍스트 쪽은 뭐 볼드, 이탈릭, 언더라인 이런 것들 다 왼쪽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어레인지도 마찬가지로 뭐 월라인 레프트, 뭐 호리젠탈 센터 이거 다 가능하거든요. 디스트리뷰트도 그렇고 여기도 잘 누를 필요 없고 벡터 네, 벡터도 잘 눌러볼 일 없고요. 사실 여기서 수정을 잘 안 하니까. 그다음 플러그인들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플러그인을 많이 안 써갖고요. 저는 늘 순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헬프 뭐 잘 안 눌러보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은 여기까지 있으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페이지 조절하는 거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프레임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값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숫자만 여기 있는 이 숫자들만 그냥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이런 애들 골라서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은 요 수치들은 디자인 하시면서 좀 익숙해질 텐데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암기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상도 사이즈가 생기실 거예요. 그 해상도 사이즈로 계속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일을 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320568에서 했었어요. 처음에 쿼리 시작할 때. 그 다음에 375812 아니지 375667에서 했었지. 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375812까지 온 다음에 더 사이즈를 안 키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폰 5 5S 뭐 이때 아이폰 6부터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얘는 아이폰 10부터 사이즈. 지금 아이폰 미니여서 미니도 이제 안 나오는 단종되니까 아니면 13 미니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사이즈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 큰 사이즈를 대응하는 건 쉬운데 큰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 작은 사이즈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작은 사이즈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은 요 정도 뭐 보통 iOS 기준으로 작업하는 걸 선호하니까요. 뭐 한 요 정도 사이즈나 아니면은 한 요거 저 16 정도나 뭐 그 정도 사이즈로 주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동안 한 16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아니면 조금 더 크면은 뭐 맥스 사이즈 뭐 정도까지로 네, 주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사이즈로 작업하는 걸 선호해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폰, 태블릿, 그리고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좀 수치의 개념으로 뭐 보통 그렇죠. 뭐 HD, 뭐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모니터 사이즈 말하는 거고요. 뭐 HD, 뭐 FHD, 뭐 QHD 뭐 이런 사이즈들이 있어요. 너무 작다. 뭐 이런 사이즈들이 일반적인데 아니면은 뭐 720p, 1080p 뭐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앱에서 작업할 때는 그냥 있는 거 누르기 편한 것들 눌러서 쓰다 보니까는 1440에 1024 보통 요 사이즈로 작업합니다. 네, 요 수치가 되게 애매한 사이즈이긴 해요. 이게 뭐지? 되게 의미 없는 사이즈이긴 한데 보통 데스크탑 작업할 때는 요 사이즈로 작업한다.
태블릿 할 때는 보통 768 없네, 없어졌네. 네, 뭐 아니면 요 정도 사이즈 로봇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고. 프레젠테이션 여기 보면은 여기 1080 있죠? 1920에 1080.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80p입니다. 그리고 얘가 HD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와치는 제가 해본 적 없고, 그다음 페이퍼는 이렇게 사이즈가 있지만은 요 사이즈는 실제로 인쇄 사이즈가 아니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백날 작업 열심히 작업해갖고 인쇄소 가져가요. 인쇄소에서 이거 사이즈 잘못됐는데 사이즈 맞춰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인쇄물 작업하실 때는 피그마에서 쓰지 않는 게 더 낫다. 소셜미디어 요거는 뭐 있으시면 써보시고요. 컨텐츠 대하실 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라는 게 있네. 신기한데. 네, 저는 요거 좋아해요. 요 사이즈에 대해서는 반응형 디자인 소개해 드릴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완전 별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나중에 프로토타입 하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프로토타입을 잘 안 써서 프로토타입 기능 나중에 프로토타입 사실 배울 것도 없어요. 뭐 프로토파이 이런 툴들도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튼 다음에 그냥 어도비 뭐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거 쓰듯이 쓰면은 거의 다 돼요. 여기 우측 패널은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3시에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쉬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에게 뭐 코멘트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게 없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쉬셨다가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뵐게요.